일단 상속 증여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보통 우리가 국세청 하면 이 표를 보게 되면 내국세와 관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국세라고 하는데, 이 국세 전체를 국세청이 한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관세청에서는 관세만 지급하고, 그리고 국세청은 내국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2년도 국립세무대학 입학할 때 저는 내국세 학과였거든요. 그리고 관세학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국세청이 이 관세청을 흡수할 계획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국을 따로 만들어서 국세청 안에 두기로 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은 현행 체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또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오늘 가볍게 참고로 일단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세금에 있어서는 보통 자진신고 납부 제도가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일부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 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면 반드시 조사를 받고 종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다 보면 세무공무원이 신고한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대로 신고했다면 그거는 절세를 하면 그건 훌륭히 잘 한 것이고, 이제 탈세를 했다 하면 어쨌든 이거는 다 적출을 해서 이제 추징을 할 텐데,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바로 위에 삼성세무서 근무할 때 타워팰리스 조사를 우리 조사까지 전체 다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전체적인 걸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타워팰리스 50평짜리 그때 20억이다 하면 회계사가 사가지고 판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신고하는 거 보면 딱 보이는 게 간이 큰 사람은 양도 차익이 10억인데도 한 1억밖에 신고 안 하고, 제 기억으로는 회계사인데 1억밖에 신고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FM대로 그냥 10억 양도 차익 100% 다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건데도 신고가 다 다르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이제 충분히 보이고, 조사 기법은 건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세 파악이 딱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좀 쉽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금융정비원 100% 맞추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세무공무원과의 그 숨바꼭질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건 결국은 서로 어떤 실력 대결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직 공무원이 정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탈세라 그러고, 이걸 안다면 처음부터 시도를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국세행정 시스템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체납자인 경우에도 한 30만 원을 ATM기에서 돈을 뽑더라도 그게 전부 다 세금세 포착이 다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스템이 훌륭하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기관에도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그게 전부 다 금융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국세청 검찰청에서 다 분석해서 그걸 다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게 이제 조세회피죠. 조세회피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평가 금액이 낮을 때 미리 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 정리를 보지 않고 과세할 수 없었던 그런 시들도 있었는데, 계속 법은 정교하게 찾아가고 있고, 또 납세자들은 또 그에 대응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리고 꼭 사업과 관련된 절세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증빙을 잘 갖춰 놓으면, 특히 일단 금융자료, 그 다음에 지출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한 비용이 있으면 공사에 대한 근거도, 이왕이면 확장 공사를 했다면 적격 증빙으로 생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료를 갖고, 또 금융자료 정확하게 남겨놓고 해야만 공무원이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증빙을 철저히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오히려 이걸 거꾸로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금융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선을 맞추고, 공무원이 아주 익숙한 것은 금융자료를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소명자료를 만들면 공무원이 어떻게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증빙을 잘 갖추어서 가산세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모친이 93세이신데 아직 살아 계신데, 재산을 물려줄 때는 뭘 어떻게 남겨주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이게 한 사람은 172억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114억이 나오고 한 사람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면은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면 400억이라 했을 때 그 400억 전체가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작지 않죠. 가장 많이 나온 데 비해서 40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대략 시가가, 국세청 기준 시가가 시가에 비해서 한 70% 정도, 물론 일률적이지 않지만 60% 되는 데도 있고 80% 되는 데도 있겠지만 70% 잡았을 때 부동산으로 보면 280억입니다.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설명될 부분은 매매 사례 가액, 주택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매매 사례 가액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했을 때는 금융자산을 할 때보다는 한 70% 정도 되니까 세금이 차이가 거의 한 60억 정도 나죠. 이 정도 절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똑같은 400억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제로로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운 좋게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97년도 IMF 당시에 발행했던 소위 이제 묻지마 채권, 비신용 채권을 그때 어쨌든 긴급한 우리 나라 살림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IMF 기금 모금을 위해서 그때 2조 5천억을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전부 다 비과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걸 400억을 샀는데 결국 그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세금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조사할 때는 그 이면에 실명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한 번밖에 못 써먹는데, 그게 지금도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융기관, PB팀 이런 데는 이것을 또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때는, 왜냐면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살면 되지만 자식들은 어쨌든 납세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슬기로운 이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을 아시면 좋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 하면 또 이런 방법도, 물론 이게 이제 주는 사람 생각하고 받는 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고 계시면 혹시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